자, 본문 들어가자면 일단 문 대통령과 손석희 대담 2부가 있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네. 1부 끝나고 둘이 멱살 잡은 줄 알았어요. 네. 이 대화의 논점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 답변의 강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 느낌? 그 거의 문 대통령이 약간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 그거를 처음부터 안 하시고 처음엔 약간 그 손석희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죠. 아 손석희가 건드렸네. 설마 KBS 송현정 기자처럼은 안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고 그걸 반복하고 자꾸 빡치게 하잖아요, 사람을. 그럼 내가 먼저 공격해야겠다 하면서 이것은 JTBC의 편집의 몸이다. 이 전반전을 대충 모르게 모르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만들다가 이제 후반전에 맹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정심을 잃었다, 화났다, 뭐 이런 식으로 리드해 가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어제 대담 문재인 대통령의 5년 2부가 방송됐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남북미 관계,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한 얘기도 이어졌고요. 또 퇴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라면 계획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너무 고단함이 느껴졌어요. 겁나 고단하지. 그러니까. 이게 내후외환이 아니라 그 외환이잖아. 그게 뭐야. 앞뒤에 우리 편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무리한 지난 5년 동안을 억지로 끌고 왔잖아. 그러면서 이 와중에 또 코로나까지. 난리가 났죠, 난리. 그 와중에 최고의 경제 성장률과 안보 증강, 그다음에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부동산 안정을 비롯한 물가 안정을 이뤄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논평이 없다는 거죠. 언론을 비롯해서. 지금 손석희까지도. 사실 조용합니다. 어제 있었던 대부분의 질문 내용은 우리나라 안보하고 연관된 내용입니다. 청와대 외교. 이전부터 그러거든요. 외교와 안보. 저희가 늘 걱정했던 게 외교 안보 안에서 너무 무능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문 대통령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애둘러 말했는데 그 윤 이미 망조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씩 좀 보자면 집무실 이전과 여가부 폐지, 선제 타격론 뭐 이런 얘기들은 이런 식이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단순하게 문 대통령이 곤란하다라는 식의 우려를 나타낸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역풍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경고를 하신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의 근데 문 대통령 원래 세게 말씀은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곤란하다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이거는 욕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진짜 이거 내 같으면 이 정도면 욕이야? 아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거의 쌍욕을 박은 거다. 문 대통령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 아유, 엄청난 그럼요. 욕이죠. 여보세요, 이보세요. 그 한마디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이 청와대 이전, 아니 청와대는 그대로 있으니까 청와대 이전이 아니구나. 집무실 새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면서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만들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5월 10일이 됐다 그래서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길게 잡으면 한 6개월은 이 상황이 유지된다는 거지. 아휴, 그동안 쓰일 돈과 시간과 안보 공백을 어떡하나, 진짜. 난 그래서 그게 더 불안한 거야. 이렇게 되면 정말 김정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다 소련 줘버렸으면 좋겠어. 왜? 핵만 남기고 뭐? 나머지 무기들은 전부 다 러시아 줘버리는 거지. 핵만 딱 남겨놓고. 그래도 되잖아 사실. 뭐 그래도 되긴 한데. 다 구식인데. 그래도. 그리고 나중에 형편 좋아 좀 새 걸로 주세요. 그리고 그냥 싹 줘버리고 그럼 일단 우리는 핵을 제외한 나머지 물리적인 위협에서 일단 해방되는 거잖아. 러시아가 당장에 북한한테서 군사무기 꺼가고 1, 2년 안에 갚겠어 저거?
못 갚잖아. 못 갚죠. 그럼 북한도 그 무기를 빌려주는 순간 대한민국에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그 김여정이 막 담화하고 날지랄 하지 않았어요. 핵무기 쓴다 어쩐다. 그 어저께인가요? 담화가 또 추가로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과 미국을 적성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핵보복을 할 건데, 할 수도 있는데 한국하고 미국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또 유화적인 발언을 꺼내놨습니다. 거기도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없어 거기도. 근데 문제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이 와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조용. 우리 쪽에서는. 그리고 아니 쟤는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권성동 정도가 우리 쪽 신문은 첩자인가 뭐 약간 좀 이상. 권성동 정도가 좀 관심을 보이고 정작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 새 정부랑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 뭐 저기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런 의도를 보여준 것 같다라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남북 관계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불안감을 가지는 게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무장 능력이 있잖아. 근데 이 기회에 러시아한테 무기를 제공해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버리는 거야. 재래식 무기에 대한. 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갖고 있는 거 화성 2호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줘버려 러시아. 네. 어쨌든 어제 이 대담 프로 2부에서는 저는 이 손석희 전 앵커가 왜 자꾸 이상한 질문,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에서나 할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개와 그 부처님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부처님 개가 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그 문 부처께서 이렇게 말하겠지. 너는 개 짖는 소리를 알아듣니? 너는 그 소리가 들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 청와대 이전 물론 윤 씨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장소 뭐 공간이 뭐 의식을 지배한다. 그런 질문은 그냥 그 사람이 안 꺼내도 되지 않았을까? 이게 뭐냐면 그 경에 대한 그 현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필터링을 해갖고 뭐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는 뜨뜻미지근한 답변을 기대하고 이 얘기를 던졌던 것 같아요. 시기로 보나 심성으로 보나 세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라고. 근데 단호하게 얘기를 던져버린 거야. 이 의도를 알아챈 거야. 그렇죠. 얘가 이런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구나라고 던진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몇 번이고 딱 했는데 뭐 자기는 뭐 그거 아니라는 식으로 또 피해가고 막 이러고 약간 비겁하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일부에서 너무 안 좋게 봐서 그런지 다 안 좋아 보였어요, 진짜. 기자나 아나운서나 방송국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 편견 같은 게 있는 게 특히나 이제 이렇게 약간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질문을 할 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뷰할 때 어떻게 배우냐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라고, 그게 원래 기본 원칙이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특히나 이렇게 정치인을 상대로 할 때는 약간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일본식 표현이라서 좀 곤조라고 그러나요? 상대를 슬슬 긁는 거를 뛰어난 마치 인터뷰 기술인 양 잘못 착각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화를 돋구는 거야. 네. 진짜 의도한 하수인데. 바를 정해놓고 끌어내는 거죠. 그 반응을. 끌어내진 않더라도 상대를 도발시키는 긁어서. 거를 도발시키는 걸 굉장히 인터뷰를 잘하는데 날카로운데? 라고 평가하는 잘못된 저봐 그런 지금 분위기가 저 사람이 있어요. 약점이 찔려가지고 흥분한 거야. 화냈지 뭐 이러려고. 이런 거지. 근데 그런 질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손석희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됐던 부분이 돌이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대를 도발하는 것들이 남들이 안 할 때 혼자 도발했거든. 시선 집중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우와 하니까 손석희는 그냥 그 옛날의 방식대로 했을 뿐인데 문제는 그때의 사람들은 모를 때였으니까 뭘 몰랐지, 뭘 그래도. 모를 때니까 와 저게 잘하는 건가 보다 이러고 박수를 쳤는데 이제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고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레기들보다 훨씬 더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정치를 잘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은 돼버렸단 말이죠. 이제 다 알고 이 사람의 질문과 이 사람의 방송을 보니까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손석희를 보면서 느낀 게 이래서 대학이 중요하구나. 아이 또 그렇게까지 가지 그렇게까지 맙시다. 그건 아니에요. 손석희 어디 출신이지? 국민대예요. 국민대가 누가 지금 김건희 그거잖아. 그렇게까지는. 아니 결과적으로 김건희와 네. 손석희가 동문인 거고 둘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앞으로 협업을 하게 돼 있어.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잖아. 아니 그렇게 치면 조원진도 저하고 동문이에요. 야, 너하고 조원진의 입장이 다른 거고. 아니, 다르긴 한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하여튼 뭐 좀 더 법문을 중요하게 들여다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는 과정 중에 그 도보다리 회담을 할 때 내용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때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안전보장만 되면 단계적으로 그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전보장의 정도를 갖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대담을 밀어붙이고 중간고리 관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노쇼를 해버리는 바람에 싱가포르도 노쇼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그 인사 진척이 없었던 거지. 물론 그것도 김정은이 착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차기해도 될 줄 알고 자기는 트럼프랑 친하면 대한민국 없어도 자동으로 미국하고 연결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 워낙 이제 트럼프가 단순하게 돈 자랑을 하면서 쉽게 꼬셨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안 들어온 상황 하에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한국밖에 믿을 수가 없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가 외교적인 해결문을 잡아서 쟤네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이 생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제 타격을 하니 어쩌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끊으면 김정은 무슨 생각할까요? 다음번에 트럼프가 또 될 수도 있다는데?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 이미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바이든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짝짝꿍 해가지고 군수산업체 돈 많이 벌었다고 가스 많이 팔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내수를 잡아야 되는데 내부에서 그 경기 못 잡으면 물가 못 잡으면은 너 중간선거에서 아웃이고 그 다음은 트럼프 다시 등장이야. 게다가 지금 모스크가 트위터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표현의 자유주의자. 이 사람은 정말 절대 자유주의자거든요. 물론 트럼프는 난 트위터를 안 갈 건데 하는데 저는 과연 안 갈까? 가겠지. 머스크가 잡으면 바로 간다고 가겠지. 봐. 그리고 다 풀어놓으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혐오 차별 같은 거 안 거르겠다는 거예요. 안 거르면은 100% 트럼프한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국 트럼프가 그 자체적으로 새로운 SNS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맥혔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잘 안 옮겨. 안 옮겨갔지. 원래 잘 안 옮겨가 사람들을 한번 쓰던 거에서. 그럼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돌아오고 옛날에 트럼프가 막 1억 5천까지도 가고 그랬잖아. 트위터 그쪽 할 때. 그 트위터의 발언 수위를 세게 또 꺼내놓기 시작하면 좀 바이든은 막을 방법이 없어지거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관련한 게 헤게모니를 그대로 트럼프한테 넘겨줘 버리고 북한은 트럼프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까지 여기에 더 씌워진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판단을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정말 민주당 정부 애들이 다 총기가 흐려졌나? 네? 총기? 네, 총기가 흐려졌나? 총기가? 그 총기 총기가 아니고. 빵빵빵 두두두두두 이거 아니고요. 총기. 제가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해서. 무슨 생각? 자꾸 기도를 막 그쪽은 네. 팡팡 아니라니까. 네. 두두두두두 아니면 퓨팡 이래야 된다니까요. 네. 미국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요새. 네. 네.
그 이국장의 꿈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그때 당시에 우리 평화 모드 당시에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평화는 다 쇼였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완전 반색하면서 그동안의 5년 평화는 어디 날아갔습니까? 그렇지. 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진짜. 저 진짜 너무 속이 시원했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얘기가 저한테도 약간은 나 지지자인데 왜 저런 모습이 낯설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낯설었어.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손석희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도발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우리에게 참 전달이 안 됐구나라는 생각 너무 많이 들면서 다시 한번 그 기자들이 중간에서 어떤 농간을 부렸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화가 나기도 했고 국제정치평론가로서 저는 어제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제가 그러니까 예상했던 부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맞아떨어졌구나 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트럼프가 기업인이어서 너무 장사하려고 그런다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오히려 그래서 편하고 좋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맞아. 그건 우리가 늘 네. 강조했던 거잖아. 네. 이게 또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정치인이었으면 정치적인 이유로 안 갔을 걸 트럼프가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게 오히려 편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오히려 트럼프는 안 받아? 알았어. 근데 너 안 받는 이유 알아. 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정치인이니까 그 눈치 봐야 되는 거 나 이해한다라고 얘기해줘서 그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부를 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트럼프를 대하고 트럼프랑 얘기하는 게 훨씬 편했겠구나. 네. 저희가 이제 작년 방송을 쭉 하면서 기억하시는 분은 하시겠습니다만 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유태인 자본 또는 교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월 안에 방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전선언이라든지 남북 그 교류에 대한 물꼬가 트인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일단은 안 됐고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고리는 연결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예상이 맞았다는 뉴스 단신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만 영국하고 북한하고 직접 교역량이 280% 이상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국하고 북한이 무슨 무역 물품을 통해 가지고 무슨 북한산 송이버섯이 영국 건너갔겠어요? 예? 영국제 무슨 버버리 의류가 북한에 많이 수입이 됐겠어? 뭔가 굉장히 많은 교역량이 있었다는 거고 이 교역량의 대부분은 저는 아마 금융자산의 이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미리 옮겨놨어. 그렇지. 굉장히 많은 돈이 북한에 지금 영국을 통해서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심했잖아. 저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국경을 닫았는데 쟤네가 어디서 지금 뭐 열병식을 한다는 등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다는 등 저게 어디서 나오지 하고 봤는데 이게 영국 돈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유태인 자본을 비롯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권력들이 북한을 새로운 투자 대상이나 협상국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격렬히 따위가 스스로 이걸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놈들이 거기에 대해서 뒤에서 로비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 단계에 대한 그러니까 남북 교류에 대한 공급망 확대에 대한 미국과 유태자본의 목적은 이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면 최소한 외교 부분 안에서 완전한 문정권 이전의 상황으로 정말 그 일본과 중국한테 휘둘리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런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겠구나라는 하나의 일종의 안심이 돼요. 그러기에는 영국이 유태자본이 발을
뺄 수가 없어. 그렇지. 너무 많이 넣어놨어.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발을 빼면 옛날에 그 사부가 당했던 것처럼 스웨덴의 사부가 당했던 것처럼 야 거기 돈 넣었다가 잘못하면 영영 험지돼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들어간 참에 어떻게든 길을 뚫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존버 끝 대박. 그러니까 아니, 스웨덴은 훨씬 울며 겨자 먹기 버티게 하고 있잖아요. 영국이 들어왔을 때 친구야. 너도 왔구나. 나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 옆에 또 하나 있어. 이집트가. 어머, 이제는 되는 거야? 이제는 아니, 우리 도망갈 수 있는 거야? 유태자만이 딱 들어가면 야, 니들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다고? 우리 한 30년 됐어. 40년 됐어. 괜찮아. 우리 구하러 온 거야? 그렇지. 아니 나도 잡혀왔어. 우리 구하러 온 거 아니었어? 야, 이거 어떡하냐? 나 엄청 겁나 많이 들고 들어왔다. 그러면 일로 와. 같이 있자. 존버. 어떤 이런 상황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 대통령 외교특사 얘기가 대북 특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후련한 답변이었고 질문이 거지 같았기 때문에 진짜 뭔가 우문현답. 새로운 걸 들을 수는 없었지만 우문현답이 많았어. 네, 저쪽에서 던졌던 의도한 바대로 대답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 의지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네. 진짜 큰아버지처럼 의지했을 거라고. 그 내 자- 예상 다 맞았어. 자기가 어떻게 미국을 어. 상대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저는 그때 어. 제가 하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마 분명히 그런 거 물어봤을 거다. 그리고 정말 대통령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알려줬을 거다. 제 방송에서 저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내 예상이 다 했더라고. 맞았어. 그러니까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도 미국도 문 대통령을 건들지 마라이 라고 하는 모종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건들지 말라 말고 아예 너 너무 가정의 달에 맞아. 가정이 심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문 대통령의 퇴임사에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평범하고 담담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기 극복하고 선도국가 도역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소망을 밝혔어요. 자, 이 소망이 이 윤석열 정권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나만큼만 하라는 것도 부담인데 그 대통령하고 비교가 돼갖고 이거 뭐야 문 대통령은 어디 나가기만 하면 G7 가서도 상석 안고 제일 대접받고 막 이렇게 외교 안에서 성과 올리고 이랬던 분인데 윤석열 어디 돌아다니는데 샌드위치나 얻어먹고 정식 만찬도 안 열어주고 이 꼴 당하기 시작하면 지금 벌써 당하고 있어요. 몇 번을. 일본이 한일 보냈잖아요. 우리나라가 협의회 사람들 정진석 이런 보냈는데 공개적으로 만났는데 기자회견 입 닫아라 해가지고 그냥 왔잖아. 객가였고 미국에 특서 보냈다 객가였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왔잖아 미국에는. 근데 유럽이나 이쪽 정상들은 아무도 물론 거기 전쟁 중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축전이라든지 대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축하한다는 사람이 없네. 아니 저기요.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경의 와이프가 그의 장모가 그 일당들이 무슨 짓거리를 한지를 다 안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차마 칭찬을 못 하는 거야. 같은 급 될까봐. 당연하죠.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안고 시작하는 경정권 입장에서는 내치는 모르겠어. 내치는 한동훈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헐. 하지만 외교와 국제 정상 간의 만남이라든지 안보 부분, 특히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은 업적과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지. 하지만 담담하게 살고 싶어도 시대가 문재인 대통령 담담하게 살게끔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놔둘 네.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렇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올려놓고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 자체를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놨다라는 걸 오로지 우리 그 KTV와 송작가 TV에서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말로 우리 그 부분과 관련해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KTV하고 송작가 TV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 막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마 우리 애청자들은 그 어제 2부 보면서 그래 맞아 이랬을 거야. 다 듣던 얘기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래 뭐 그렇네 이러면서. 에이.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오히려 그 뭔가 우리한테는 예방주사, 따끔한 예방주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방식으로 집권할 능력이 없는 검사 출신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이런 행정이라든지 국가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갑자기 정권을 이어받았고 본인 자체가 아는 게 없다 보면 계속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서 문제를 터뜨리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깔려있는 총리 이하 19부 장관들이 전부 다 적고라지들 아니에요. 절대 나라 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 문제가 수습될지 또 얼마나 이 정권이 제대로 한 걸 갈 수 있을지를 하려고 그러면 니들이야말로 진정한 협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협치는 여당이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들만의 국뽕을 한 사발 들이키도록 하고요. 앞으로 출범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한 6개월, 1년이 힘들 거예요. 그 꼬라지를 보느라고. 근데 출범한다면 가정에서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국가가 정상화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생각날 겁니다. 윤석열이 뭘 할 때마다 생각이 날 거예요. 계속 소환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5년과 그 퇴임을 우리가 기리고 지키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